우리나라에서는 럼프 형님이랑 좀 다른데 과연 국익에 수반하는 게 무엇이냐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5만 원이야. 사이즈가 되게 작죠. 예. 저쪽은 700조가 넘는 돈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25만 원 가지고 난립니다.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뿌려주겠다. 왜 자꾸 25만 원에 집착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이재명이가 차기 대선을 노리고 던진 이 25만 원에 대해서 계속 인제 논란이 또 반박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냐 대체. 심지어는 같은 좌파 내에서도 반발이 있어. "야 25만 원을 그렇게 뿌리면 되겠냐." 그래서 오늘 질문이 나왔어요. "이거 25만 원 이거 어 이재용도 받는 거냐?" "네." "이게 뭐야? 나라의 일도 도움 안 되는 25만 원 이재용도 받냐?" 그러니까 우리 이재용 형님은 25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재용이 형한테 25만 원 줬고 재용이 형이 좋아하겠다. 25만 원 가지고 갤럭시도 못 사는 거 아니야? 어? 중고폰 사기다 중고폰. 그래요.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이 나와서 민주당이 제안한 13조 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포함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결국 국민이 갚아야 될 돈이라고 말했다. 그렇죠. 이런 게 이 나라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13조 원의 적자 구체를 발언하면 0.13%의 금리가 오를 것. 음. 적자 국채 발행하면 금리가 인상되고 또 민간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에 민생회복 지원금을 또 내야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결론적으로 의도와는 다르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소비를 위축시킨다고 주장을 하였다. 여기에 창용이 형까지 나섰어요. 음. 이런 현금 살포에 부정적이다. 25만 원보다 큰 타겟을 지원하는 게 낫다. 이재명이 얼마나 그 경제적으로 무지한 정치인인지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공부를 했다면 저런 주장이 안 나오지. 25만 원보다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을 어려운 자영업자한테 주는 게 낫지 않겠냐. 왜냐하면은 25만 원을 다 이렇게 주면은 잘 나가는 자영업자, 뭐 이 대기업, 뭐 이재용 뭐 이런 사람들은 의미가 없는데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25만 원 너무 적은 돈이다 이거야. 일반 지출보다 자영업자 등을 타겟으로 한 예 그런 지출이 그런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 현금 살포는 경제학계에서도 부정적으로 본다. 진통제는 적절히 써야 된다. 이재명표 추경안에 대해서 창용이 형이 발라줬습니다. 음. 진통제를 과용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상황에선 15조에서 20조 정도가 바람직하다. 라면서 과도한 추경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 음. 지금 상태에서는 추경 정도는 15에서 20조 원. 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5조 추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일시적으로 효과를 줄 수 있다지만 35조를 올해 다 써버리면 내년에 35조 추경을 하지 않으면 성장률에 음해 효과를 주게 된다. 이게 좀 기저효과라고 부르기도 하죠. 예, 올해 뭐 이렇게 너무 낮았다가 올해 잠깐 올랐으면 와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자면 그게 또 아닌 거야. 그렇듯이 올해 너무 많이 쓰고 이제 뭐 좀 줄었다 하지만 내년에 더 심각하게 크랙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지. 한 해의 성장률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을 많이 지출했을 때 내년도 성장률이 더 심하게 타격받을 수 있다. 음. 과도한 재정 지출을 진통제 남용에 비유하기도 했다. 적절한 양의 진통제를 써야 되지 않겠냐. 민생지원금 같이 현금을 뿌려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경제학계에서는 현금을 나눠주는 거는 전산 체제나 이런 게 잘 갖춰지지 않았을 때 하는 방법이다. 소비 쿠폰을 전체적으로 주면 잘 되는 식당에서만 더 쓰게 되지 않냐. 우리 창룡이 형님 같은 경우는 차기 대권 주자로 요즘 언급이 되고 있고 국민의힘의 뭐 몇몇 관계자들이 이창용을 설득하고 있다는 썰이 돌기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최상목이었다가 상목 형님이 지금 아무래도 이 마은혁 문제 때문에 딱 걸려버렸어. 이 마은혁의 임명 문제가 헌재에서 좀 약간 위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러면은 대통령으로서 조금 좀 흠결이 크게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목 형님보다는 이창용이 낫겠다.
해서 지금 이창용 쪽으로 많이 붙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창용도 그걸 의식했는지 오늘 이재명의 25만 원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발언들, 그리고 경제학자, 경제 전문가로서 상당히 그 세련된 표현들을 써서 반박을 했습니다. 윤통의 탄핵이 눈앞에 있다 보니까 우파 쪽에서는 이번에 정말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이 우파들의 집단 지성, 그리고 이런 전략들이 얼마나 이 이재명을 대항해서 잘 살아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또 이 상황이 되겠죠. 여기서 지면은 사실 뭐 우파 진영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집권이나 또는 중도 확장이나 모든 면에서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겁니다. 뭐 나라가 망하더라도 당장에 우리 쪽에서 이런 좀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보니까 이런 게 박근혜 대통령 때만도 이거를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나, 조금 사람들한테 "쟤네는 안 돼요." 하기까지가 꽤 걸렸는데 이번엔 더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너무나 비정상성이고 그 2년도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급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내주더라도 또는 어떤 걸 양보해서라도 우리가 이 정부를 꼭 유지하는 쪽이 지금 저렇게 이재명에게 정권을 뺏기는 것보단 낫다. 특히 어떤 경제 문제도 그럴 것이고 많은 특검법이나 뭐 이런 걸 남발하게 될 야당의 이런 폐악질에 맞서서도 대통령이 좀 굳건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거부권이라도 활용하든지 협상 조건으로, 이래야 어떻게 나라가 좀 좌우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협상이라도 하는데 이재명이 되는 순간은 우파 정당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뭐 나와서 또 뻘소리하고 부정선거 외치고 뭐 그런 병신 같은 소리 나오다가 그냥 죽는 건데,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엔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대선 주자가 많을수록 좋긴 한 거지. 근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이창용이라는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마 보통 이제 검사 출신이라든지 그냥 기존의 정치인 출신들로 구성이 됐을 때는 약간 경제 정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많이 겪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황교안,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뭐 한동훈까지, 이게 아마 법조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정치판이 그동안 우파가 왔다 보니까 저렇게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했을 부분도 있을 겁니다. 뭔가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그냥 통계를 눈속임하거나 뭐 노인들의 일자리를 늘려놓고 뭐 나라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처럼 뻥을 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게 아니잖아. 우리가 말하는 일자리가 그딴 게 아니거든. 따지고 보면 우리 사회에서 저런 경제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좀 뭔가 좀 목소리를 더 많이 낼 수가 있게끔 해야 되지 않냐. 그런 필요성에서 이창용이나 최상목 같은 사람들이 언급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재명 같은 사람의 어떤 이 경제적인 무지함을 감안해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항해서 우리 쪽에는 경제 전문가가 나올 필요가 있다. 혹은 경제 전문가가 참모로라도 같이 옆에 있는 후보가 될 필요가 있다. 이번 선거에서 이 경제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이창용이었는데, 창용 형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어제는 제가 그 문재인 때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의 실패 요인을 보면 문재인 때 이 탈원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탈원전이 왜 문제가 되느냐. 탈원전을 결정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이 결정을 하는 원전 관련한 부처에 원전 전문가가 없었다. 다 환경단체, 그다음에 관련자도 아니고 무슨 전공도 다 별도로 이상한 사람들, 무슨 예치는 게 있다가 온 사람들,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문재인이 다 꽂아 넣은 거야. 그리고 얘네들한테 원전 결정하라고 하니까 탈원전 나오는 거야. 그러니 원전이 이런 식의 결정했을 때 우리 사회에 어떤 파급력이 만들어지는지를 대책을 모르는 놈들 앉혀다 놓고 결정하니까 나라가 망하더라. 그래서 낙하산 같은 것들은 안 된다. 나라를 망치는데 제일 심각한 첫 번째 원인이 낙하산에 있다. 이거 탄핵 정국의 낙하산이 웬 말입니까? 탄핵 정국의 낙하산 인사, 이 사람이 또 봤더니 국민의힘 소속의 서울시 의원 관련 전문가를 누르고 임명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때 있었던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은 운동권 좌빨놈들이 나는 거지. 이 전문가들을 구축을 해놔야
이런 에너지 관련해서 더더욱 전문가들을 넣어놔야 되는데 이거 문재인 때 이상한 놈들 넣었다는 걸 이용해 가지고 똑같이 또 이상한 애들 넣고 있는 거거든요. 자, 관련 분야 활동이 전무한 정치권 인사가 논문만 7개인 경쟁자를 두르고 임명됐다. 이게 바로 문제야, 문제. 절에서 탈원전 정책이 결정된 과정도 비전문가가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저렇게 비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나라를 다 망쳐놓은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헛발질해, 모든 게 다 틀리고 결국에는 대통령이 가다 개헌까지 하는데 그것조차도 못 말렸어. 할 거면 그냥 뭐 다 엎어버리던가. 저는 이런 점에서 좀 이렇게 우파 진영에서 공정과 어떤 이 상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얘기를 해줘야 좌빨놈들을 우리가 누를 수 있단 말이야. 좌빨들이 감당을 못하는, 하지만 우파 진영에서는 자신이 있는 이런 영역을 공략해 우리가 경쟁력이 생기는데 우리도 똑같이 쟤네처럼 낙하산으로 좀 하자. 학연, 혈연, 지연으로 우리가 조금 자리 좀 만들어주자. 이런 식의 문화가 생겨버리니까 안 돼, 지금. 안 돼. 이러면 나라 발전이 아니라 결국에는 능력 없는 늙은이들끼리 자리 나눠 먹고 연봉 나눠 먹고 국민 세금 나눠 먹는 꼴만 되는 거예요. 그게 좌빨들만으로도 지금 문제인데 우파까지 이렇게 동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국민의회에서 나서서 막아야 돼. 저러면 안 된다.